평양에 다녀온 우리 예술단이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이 관람하는 가운데 진행한 첫 번째 공연의 전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남북이 노래로 하나가 된 이 공연의 주요 장면들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양측 실무자 간 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의전과 경호, 보도 계획 등을 4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해 앞으로 실무회담을 몇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1심 선고 생중계를 제한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생중계 결정이 재판부의 권한이라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불법 사찰을 벌인 배경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운영한 사법방해 TF가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송모 씨의 수사와 재판도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칠곡군에 있는 가산 골프장 인근에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전투기에 타고 있던 2명의 조종사들 중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오전 울산 북부 연포동 현대자동차 공장 근처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추월에 들어오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도로변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 모두 39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으로 학회에서 제명된 정신과 의사가 다른 환자의 상담 내용을 공개하고 병원 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공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돼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이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입니다.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집회의 규모와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긴장이 고조되는 현장을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을 다녀온 우리 예술단의 지난 1일 첫 번째 공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던 그 공연의 전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만 따로 출연해서 오늘 뉴스룸 첫머리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연을 방송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공개 시점이 바로 지금, 그러니까 오후 8시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뉴스 시간을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중요한 뉴스들도 많으니까요. 그 대신 저희들이 그 가운데 이른바 엑기스라고 할 장면들만 주제에 따라서 따로 잘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만 보셔도 공연 전체를 보신 느낌이 들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온누리 기자입니다. 2002년 평양 공연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잘 노는 사람이란 의미의 놀새떼로 불렸던 윤도현이 넉살을 부립니다. 저희 남쪽에 그 놀새떼인 거 아시죠? 네, 편하게 즐겁게 아주 진하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창법이 잠잠하던 공연장 분위기를 깨웠습니다. 중간중간 관객들의 합창을 유도했는데 수줍어하던 사람들이 흥겹게 따라 불렀습니다. 함께 할까요? 더 크게 할까요? 심수봉의 애잔한 트로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북한 사람들에게 낯설기만 한 록음악으로 바꿔 불렀는데 공연 후 김정은 위원장도 어떻게 편곡한 거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얌전하게 지켜보던 관객들도 들썩였습니다. 흔치 않게 함성도 터져나왔습니다.
같습니다. 원래는 이 곡을 연주할 계획은 없었는데요. 근데 이곳 분들이 이 곡을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무대에 변주를 준 건 백지영이었습니다. 과거 북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인기를 모았던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처음 꺼냈습니다. 애절한 노래는 애틋함을 자아냈습니다. 4월 1일 동평양 대극장에서의 만남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 봄이 온다는 공연 제목처럼 화해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 관계를 이야기한 뜻깊은 음악들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정인의 오르막길은 통일을 향한 험난한 길과 겹쳐져 뭉클했습니다.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난 견디겠어. 북측 사람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신기한 노래도 소개했습니다. 짧은 팬츠 차림의 의상,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들 춤까지 어우러진 레드벨벳의 노래. 한국 사회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노래가 낯설까봐 사회자 서현은 공연 중간중간 북측 관중들을 배려하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또 처음 접하는 공연인데도 이렇게 쉽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13년 전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던 가왕 조용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을 노래했습니다.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리 평양 공연은 남과 북의 오랜 공백을 메우고 서로를 보여주고 또 같이 알아가는 무대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몇 가지 장면만 더 볼까요? 북한 사람들도 남한의 노래를 웬만큼 안다고 하지만 이런 공연에서 역시 관객들이 더 큰 반응을 보인 노래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만 모아봤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실향민 가족인 강산혜 씨는 부모님의 사연부터 풀어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함경남도 있습니다. 우리 또 함경도랑 관계 있는 함경도에서 명태가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명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명태 그 말의 유래 중에 조선시대 함경도 명천 지방에 사는 태시성의 어부가 좀 잡아대서니 명천의 명자 태시성을 딴 태자 명태라고 했대지. 부모님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도 열창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윤도현 밴드가 부른 노래의 제목 1178은 한반도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사회를 맡았던 서현 씨는 북한 가수 김광숙의 대표곡을 불러 친근감을 더했고 평양 시민들을 향해 또 만나자며 아쉬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봄 같은 이 소중한 시간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또 자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해졌습니다.
마지막 무대로 예술단이 모두 나와 통일 노래를 부르자 북한 관객들도 한마음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공연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뒷얘기들도 쏟아졌습니다. 이 뒷얘기들을 일단 정치부 안의근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2부에서는 이번에 단장으로 평양을 다녀온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출연합니다. 이미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과 내내 공연을 같이 본 만큼 할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안의근 기자입니다. 네. 자, 공연 전체 내용을 다 봤죠? 네, 봤습니다. 예, 한 2시간 걸렸다면서요? 네. 예, 저희들 나름으로서는 뭐 하여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는데 평양 관객들 반응은 뭐 어찌 보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풀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소 딱딱한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됐습니다. 예. 레드벨벳의 그 빨간맛 공연 때는 생소하다 보니 이건 뭐지? 이런 분위기도 좀 예. 읽혔습니다. 예. 그런데 윤도현이 편곡한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그걸 볼 때는 분위기가 좀 많이 풀렸고요. 예. 그다음에 서연이 북한 노래 푸른 버드나무를 부를 때는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훨씬 반가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만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통일 노래를 부를 때는 손을 들어서 함께 부르고 노래에 맞춰서 박수를 치는 등 분위기에 많이 녹아든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레드벨벳은 저런 분위기에서 노래한 건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듭니다. 네. 예. 뭐 아무튼 그러나 서로에게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겠죠.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영상 맨 마지막에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레퍼토리가 다 끝난 다음 2층 객석에서 부인 이설주와 함께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손을 흔들고 있고요. 지금 배경음악이 귀에 익은 곡일 텐데요. 예. 로이킴의 봄봄봄 노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하고 이 관객들이 이 봄봄봄에 맞춰서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예. 이 공연을 진두지휘한 탁현민 행정관이 로이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쓴 것에 대해서 나중에 현송월 단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됐다고 예. 합니다. 뭐가 미안합니까? 왜? 아무래도 그 북측 노래를 아마 좀 넣고 싶은 그런 예. 욕심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예.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연 중간중간 보면 LED 화면 등도 많이 좀 등장하고 분위기를 좀 많이 띄운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그 방북 공연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 공연 첫머리에 무용수 서계빈 씨의 화려한 홀로그램 퍼포먼스 영상도 넣었고요.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화면 뒤 스크린에도 과거 남북 간의 화합과 통일 관련 영상을 많이 띄어서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예. 한라산의 봄과 독도의 여름, 금강산의 가을, 백두산의 겨울로 보이는 한반도의 사계 장면을 저렇게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1991년 지바 탁구 단일팀과 축구 단일팀. 조금 천천히 가죠. 네. 예, 지금 나왔습니다. 예. 지바 탁구 단일팀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그다음에 축구 단일팀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모습도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축구 단일팀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 아이스하키 이겁니다. 2월에 예.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구성됐죠. 예, 여자 예.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 등 남북 선수들의 공동 입장 이런 장면들도 선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화면들은 남측에서 직접 공수한 장비들을 갖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예. 과거에는 조선중앙TV 장비들을 많이 빌려서 활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별도의 화물기를 띄워서 16톤이나 되는 그 장비를 가져가서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2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출연을 하긴 하지만 가수 정인 씨, 또 최진희 씨로부터 별도로 소감을 또 들어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자가 직접 우리 기자가 취재를 해서 예. 들어봤는데요. 정인은 이번에 알리 그리고 북측 삼지연 관현악단의 김옥주, 송영 들과 심수봉의 얼굴이란 노래를 불렀는데요. 예. 그 소감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끝나고서 이제 그 활퍼 풀 때 다음에는 이렇게 2절짜리 너무 짧다. 네. 10절짜리 노래 다음엔 하자 막 이러면서 막 농담할 정도로. 예. 최진희 씨는 저 김정일 위원장 네. 애창곡이라는 사랑의 미로 이걸로 원래 북한엔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북이 벌써 4번째 벌써 그렇게 방북이라고 되나요? 하는데요. 예. 네.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난 소감을 전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뒤늦은 후에 인상 깊게 잘 들었다고 고맙다고. 네, 그런 얘기 했고요.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 뵈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네네. 아니었어요? 그냥 네, 제 노래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예. 이건 다른 방송하고 인터뷰한 겁니까? 아니, 저희 안지연 기자하고 안지연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분 거고요. 예. 원래 뒤늦은 후에는 본래 현이와 덕이 노래인데 북측에서 이번에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최진희 씨는 영문도 모르고 연습을 해갔는데 예. 나중에 왜 자신이 그 노래를 부르게 됐는지 알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비밀입니까? 왜 불러달라는지 사전에 얘기를 안 해주나 보죠? 사전에 그 배경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던 모양입니다. 예. 하여간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보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다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긴 했겠죠. 알겠습니다. 예. 남북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자, 예술단 공연은 잘 끝났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회담은 아무래도 논의할 게 많아서인지 일사천리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은 정상회담 때 의전, 경호 그리고 보도를 어떻게 할지 이걸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의 외투를 받아듭니다.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지난 2월 김 부부장을 수행해 평창 올림픽에 왔을 때 모습입니다.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초대 비서실장격입니다. 이런 만큼 정상회담 때 의전을 집중 논의한 오늘 남북 실무회담은 김 부장이 북측 수석대표로 나왔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냈지만 조항기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선 정상회담 시 의전 외에도 경호와 보도 계획 등을 놓고 남북이 4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양측 간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실무회담을 최소 한 번은 더 열기로 하고 다음 회담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1심 선고가 내일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제한해달라고 본인 명의로까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오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뇌물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까지 18개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낱낱이 국민들 앞에 전달됩니다. 먼저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선미 기자, 내일 선고 재판이 예정대로 생중계가 됩니다. 법원이 중계를 제한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 신청된 가처분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민사재판을 도와왔던 도태우 변호사가 그제 냈습니다. 이어서 어젯밤엔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냈는데요. 그런데 오늘 법원이 강 변호사에게 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맞는지 분명히 하라면서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강 변호사가 구치소로 찾아가 박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손도장이 찍힌 가처분 신청서를 새로 받아와 법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예.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손도장까지 찍어서 보낸 걸 보면 생중계를 정말로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가처분은 일종의 민사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이 정한 재판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가 냈던 가처분 신청 역시 비슷한 취지로 각하가 됐는데 법원은 이에 덧붙여서 도 변호사는 권리를 침해당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관심이 커서 중계를 허용할 만큼 공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법정에 출석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뿐만 아니라 선고 역시 나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철구 변호사가 이 법원에 의견서를 내려왔었는데요. 강 변호사는 이 생중계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에게 혹시 박 전 대통령이 선고에 나오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물었지만 강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법원도 내일 이제 선고 대비에 분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법원은 어제 법정에 설치할 카메라 4대의 위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늘도 중계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카메라는 주문을 읽는 김세윤 부장판사와 재판부 전체 그리고 검사석, 변호사석을 나눠서 촬영한 뒤 각 언론사에 보냅니다. 이 모든 재판 과정은 무인 촬영이 되는데 촬영 관계자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또 선고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출입문 일부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징역 30년의 중형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후에도 삼성 뇌물죄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고 혐의 입증을 위해서 전력 투구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 역시 의견서를 내고 뇌물 혐의를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측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가장 무겁기 때문입니다. 내일 판결에서 삼성 뇌물 등을 놓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검찰과 국선 변호인단은 지난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재판 이후 10여 건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먼저 검찰은 삼성 뇌물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삼성 뇌물의 핵심 증거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겁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도 뇌물수수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계산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할 때 뇌물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달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무거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동안 재판 자체를 보이콧해왔다는 점도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3년 취임 5개월여 만에 퇴임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의 전모가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혼외자 의혹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국정원 직원 송모 씨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정보를 처음 수집하기 시작한 건 2013년 6월 10일입니다.
검찰은 최근 조사에서 이보다 며칠 앞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조길형 당시 국정원 감사관으로부터 최 전 총장 관련 의혹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보고를 받은 남 전 원장이 해당 내용을 알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국정원 조 감사관이 고일현 국익전략실장을 통해 남 전 원장에게 보고한 해당 첩보는 다시 국내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문정욱 국익정보국장에게 전달돼 직원 송 씨에게 하달됐습니다. 2013년 6월은 최 전 총장이 지휘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마찰을 빚던 시기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우연한 기회에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최 전 총장을 겨냥해 흠집내기용 공작을 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유입니다. 예, 최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지난 4년 동안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송 씨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서초구청에 정보를 요청한 건 맞지만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건 남재준 전 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송 씨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건데 이는 국정원 내부의 승인을 받은 계획된 진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송 씨에 대해 타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죄입니다. 특히 검찰은 송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내에 대선 개입 사건 은폐를 위해 꾸려졌던 사법방해 TF의 방해 공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검찰이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아들 이시영 씨 등 가족에 대한 사법 처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110억 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전액 추징하기 위해서 서울 논현동 자택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이 친인척 명의로 보유한 차명 재산들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버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를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이 정한 경호 기간이 끝났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청와대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 경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등 경호에 대한 법률에 따라 2월 24일 경호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퇴임 후 현행 법에 의하면 15년까지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수인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오후에 청와대는 혼선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경호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경호처가 아닌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이희호 여사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은 한나절 사이에 서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보복 카드를 빼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전단을 내세워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핵談판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기류인데 정말 치킨들인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중국 랴오닝함 전단이 남중국해 하이난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미국 루즈벨트함 전단도 남중국해로 진입했다. 홍콩 주요 언론은 미국과 중국 두 항모 전단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의 핵심 항모 전단이 한 해역에 전개되는 극도의 긴장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관세 부과를 앞세운 경제 힘겨루기가 군사 대치 상황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40여 척의 군함과 전략 폭격기 등을 거느린 랴오닝함 전단은 오늘부터 하이난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춰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에선 처음으로 랴오닝함 전단을 직접 검열하는 관함식을 치릅니다. 미국의 개입을 경고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을 강조하는 성격입니다. 미국 루즈벨트함 전단은 미사일 순양함과 구축함 등이 합류했습니다. 지난달 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마친 직후 다시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하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핵 해법에 대한 주도권부터 북한을 압박하는 데까지 군사 행동을 병행하는 카드란 해석입니다. JTBC 이재은입니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영장 기각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자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 씨와 관련한 수사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지난주에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정신과 의사 사례를 보도해드렸습니다. 본인은 극구 부인했지만 다른 환자나 직원 정보를 유출하고 성희롱까지 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의사를 입건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정신과 의사 김모 씨의 트위터 팔로워였던 진모 씨는 지난달 중순 김 씨로부터 개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진료한 환자 제이 씨와 김 씨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 이름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뵌 적 없고 당황스러웠죠. 이걸 저한테 왜 보내셨죠? 상담에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직원들에게 수시로 얘기했습니다. 가슴이 큰 여자라든지 그건 이제 전부 다 성적인 그런 개인 정보 본인한테 했던 얘기 상담 내용 다 알게 되는 거죠. 2년간 진료한 우울증 환자 A 씨의 사진을 직원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막 본인은 이 사진을 보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김 씨는 환자 A 씨에게 병원에서 일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실제 작년 8월 A 씨가 입사하자 희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자자. 비겁했죠. 이게 직원으로서보다 환자로서 믿었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직접 연예인을 상담한 내용도 수시로 공개했다고 직원들은 전했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사실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팅 내역 등을 제시하자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제 김 씨를 입건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김 씨는 의사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의료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김 씨는 징역이나 금고 등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형을 선고받아도 김 씨는 의사 생활을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경우 면허 정지 기간에 진료를 하는 행위 등만 대상입니다. 환자를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했거나 아니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되질 않습니다. 혹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111건의 재교부 신청 가운데 110건이 승인됐고 그나마 한 건도 승인해줄지 검토 중입니다. 특히 김 씨 같은 정신과 의사는 면허 취소 기간에 심리 상담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미국 등에서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에서 5년 단위로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도 운영 중입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오늘 경북 칠곡의 한 야산에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 중 1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나무들 사이로 처참한 비행기 동체가 보입니다. 조각난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줄지어 산으로 올라갑니다. 골프장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오늘 오후 2시 38분쯤 경북 칠곡군 하카리에 있는 유학산에 공군 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1시 30분 대구에서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낮게 그냥 안개 속으로 날아가다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10초나 20초 후에 꽝! 꽝! 그게 연달아서 안 쉬어봤지만 한 수번 이상 계속해서 났습니다. 전투기에는 최모 대위와 박모 중위가 타고 있었습니다. 항구는 조종석 일부가 발견되어 이미 수습을 하였고 나머지 항구는 항공기 근처에 있는데 현재 접근이 어렵습니다. 공군은 조종사들이 비상탈출 장치를 작동시켰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구기 동체도 유학산 구분응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야산에 떨어져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포함한 민간인 접근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직전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F-15K는 2005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기종이 추락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06년 6월 포항 동쪽 해상에서 야간 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 2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에서 시내버스가 도로변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발벗고 나선 시민들이 구조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추월하는 순간 시내버스는 중심을 잃고 도로변 담벼락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울산시 영포동 아산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5명은 중상입니다. 여기 전부 다 유리를 깨고 돌아붙지. 부럽고만 안 넘어져도 이렇게는 안 다쳤을 거라요. 사고 충격에 아스팔트 곳곳은 움푹 파였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담벼락은 버스 길이만큼 무너져 내려 임시로 철제 펜스가 둘러쳐졌습니다. 버스는 담벼락에 걸려 비스듬히 기운 채 멈춰 섰습니다. 완전히 넘어가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차를 세운 뒤 뛰어나와 맨몸으로 버스를 떠받쳤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의 탈출과 구조도 도왔습니다. 버스 못 기울어지게 전부 다 이렇게 버스 잡고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저는 나왔거든요. 경찰은 버스 앞으로 끼어든 승용차 운전자 23살 윤모 씨를 붙잡았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탈락자들을 정부가 우선 채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구제 대상자 중에도 부정청탁을 했던 사례가 확인이 된 겁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한 뒤 이들을 구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중 정부가 우선 구제하기로 한 대상은 7명입니다. 최종 면접 결과 합격권이었지만 점수 조작으로 탈락한 사실이 확정되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류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도 부정청탁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2명은 전형 과정에서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인적성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면접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3명의 채용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탈락자 796명입니다. 애초 다음 달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200여 명을 뽑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락자 중에서도 청탁을 했던 경우가 발견되면서 재점검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피해자 구제 일정은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연차 휴가가 100일이 넘게 쌓였지만 쓰지 못하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죠. 이후 국토교통부가 전체 항공사 승무원의 근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역시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승객들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항공사에 추가 채용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쌓인 연차가 100일이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휴가를 신청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려하기 일쑤라는 게 승무원들의 주장입니다. 국토부가 9개 항공사 승무원들의 근무 시간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의 연차 사용을 사실상 제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객실 승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문제를 지적받은 건 대한항공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나 항공계열 저가 항공사인 에어부산도 객실 승무원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승무원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항공 안전을 위해 조종사들의 휴식 시간도 늘리고 연장 비행 시간도 현재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승무원의 피로 관리는 항공의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를 하고 권고에 따라 항공사들은 자체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운항 노선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시궁창이라고 비판했던 보라카이 섬이 결국 6개월 동안 전면 폐쇄됩니다. 언제부턴가 너무 더러워져서 이렇게라도 해야 할 정도라는 겁니다. 당분간 항공편도 없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투명하다 못해 바닥이 비칠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보라카이 섬의 해변입니다. Boracay is a cesspool. You go into the water, it's smelly.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온통 이끼뿐입니다. 스노클링 하려니 부유물이 많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Then I'm spending 6 hours in the water, and then it's getting big. 바다 오염이 심해진 건 하수 때문입니다. 시꺼먼 물은 배관에 나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보라카이 섬에만 환경 유해 시설이 약 100개입니다. 쓰레기도 한몫했습니다. 하루 쓰레기가 100톤이 넘는데 환경 당국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30톤에 그칩니다. 보라카이엔 오는 26일부터 6개월 동안 관광객이 갈 수 없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더 빠른 정화 작업을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보라카이를 오가던 항공편도 끊깁니다. 직항 노선을 운영해온 진에어와 에어서울 모두 오는 26일부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3,900억 원대 금융사기로 구속됐다가 중국으로 달아난 변인호 씨가 19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변 씨는 2심 재판을 받던 지난 1999년 교도관과 경찰 등을 매수해서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6년 뒤인 2005년 다른 사기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변 씨가 중국에서 선고받은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면서 우리 법무부가 변 씨를 데려와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놓고 생긴 혼란이 폐지에도 옮겨붙을 조짐입니다. 중국 수출이 막힌 데다가 값싼 외국산 폐지까지 국내로 밀려들면서 업체들이 수거를 더 꺼리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지게차가 쉴 새 없이 폐지를 옮깁니다. 이미 폐지 덩어리는 수북합니다. 폐지를 싣고 나가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작업이 한창인 수도권의 한 업체입니다. 1000평 남짓한 공간이 이렇게 지난해부터 쌓인 폐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부족해 이렇게 바깥에까지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쌓아둔 지 오래돼 색깔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중국이 지난해부터 수입을 중단한 재활용 품목에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폐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던 미국 등 다른 나라의 폐지들도 우리나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폐지를 가공해야 할 제지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나라 폐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kg에 180원이었던 국내산 폐지 가격은 최근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장단기적으로는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분리 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종이 제품까지 더해진 2차 재활용품 수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수거 거부를 할 거예요. 이 분리 배출이 안 되면 무조건 수거 거부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 판로가 없으니까. 오늘 재활용품 대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던 환경부는 섣불리 대책을 발표하기 이르다며 발표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풀겠다면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산, 거제, 통영 등 6곳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본 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한 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률 9.8%, 체감 실업률로는 청년 넷 중 1명은 실업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 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 중 14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 상황이 예견됩니다. 추경으로 투입할 재정은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과 맞먹는 2조 9천억 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전월세 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등 자산 형성을 돕는 데 1조 7천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통영 등 6곳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정하고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곳들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훈련 연장 급여도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지난해 거둔 세금에서 쓰고 남은 돈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대하는 등 야당이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세계 30개국의 인공지능 전문가 50명이 앞으로 우리나라 카이스트와는 어떤 연구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킬러 로봇 같은 살상 무기를 만들려 한다고 우려한 겁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무기에 대한 반발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전쟁 로봇이 사람을 마구 죽이는 장면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방산 기업인 하나시스템과 국방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열자 인공지능 분야 해외학자 10명이 카이스트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입니다. 이 센터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나 군인이 부족할 때 필요한 무인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지만 전쟁 로봇이 나올까 봐 걱정한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이지 로봇을 개발하고 뭐 이게 공격용, 살상용 뭐 이런 걸 이렇게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아니에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에서도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인공지능으로 전쟁 기술을 만들면 안 된다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 국방부와 함께 무인 항공기 타격 정확도를 높이는데 인공지능을 도입한 걸 비판한 겁니다. 몇 년 안에 전쟁 로봇이 실제로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를 규제할 국제협약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앞으로 천식이나 알레르기 등이 있는 초등학생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학년 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 전까진 학부모나 교사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진단서가 없어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 통보만 하면 결석이 가능합니다.
이달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강남권 아파트 값이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값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송파구는 7개월 만에 보합세로 바뀌고 강남구도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드론을 띄우는 게 앞으로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드론 비행과 항공 촬영과 관련한 규제를 줄이고 인증 절차도 간소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인근 해저 송유관이 대형 환경재해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이후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130제곱킬로미터의 바다가 오염됐습니다. 화재로 최소 5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유독가스에 노출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의 오버헤드킥에 열광했던 축구 팬들, 이건 어떨까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온 이동국 선수의 그림 같은 골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발리슛을 이렇게 잘하게 됐을까요? 강신우 기자가 그 비밀을 분석했습니다. 후반 21분이 돼서야 뒤늦게 경기에 나서게 된 이동국. 전북 최강희 감독은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라운드에 들어가 10분 만에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동국의 발을 떠난 공은 볼 때 가장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수비수 김민재가 왼쪽 공간을 파고들자 상대 수비진이 한쪽으로 쏠렸고 이동국은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움직이는 공에 주저하지 않고 빨리 결정한 게 잘 들어맞았습니다. 수비진은 정비할 틈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올 시즌 5골을 넣었는데 발리슛으로 만든 게 2골입니다. 먼저 움직이고 먼저 생각하며 빨리 선택해야 하는 발리슛. 이동국은 공이 오가는 길목을 잘 찾고 공이 움직이는 상황을 잘 파악합니다. 특히 공이 공중에 떠 있다 땅에 닿는 순간을 노려 한 박자 빠르게 발을 갖다 댑니다. 발리슛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이동국만의 방법도 있습니다. 발리슛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골키퍼를 겨냥해 때리다 보면 골이 되는 경우가 많단 겁니다. 느리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듯하지만 골대 앞에만 서면 이동국의 슛은 언제 날아들지 모릅니다. 알고도 못 막는다는 말처럼 이동국의 발리슛이 그렇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일 경력 1,0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 구조물 하나가 설치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1인 시위를 위해 만든 간이 천막입니다. 확성기에서는 여당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울려 퍼집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지지단체들의 시위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초동뿐만 아니라 토요일마다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는 종로 일대는 최근 몇 달 사이 각종 비방 낙서로 멍들었습니다. 보신각 주변입니다. 보신각은 서울시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한 곳인데요. 코앞에 있는 벤치에는 낙서가 가득합니다. 내용을 보면 보신각은 태극기 집회자 인원 늘려라. 그 옆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보수 우익은 바람 빠진 풍선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서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적발 시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지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종강역에서부터 동대문역까지 2km에 걸쳐 취재진이 발견한 낙서만 84개입니다. 지하철 환기구부터 지상 대전함, 심지어 나무에도 낙서를 냈지만 대부분 CCTV 카메라가 없어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르지. 뭔 낙서해놨어요? 산행 모여라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구만. 다시 서초동입니다. 이 법원 정문뿐 아니라 반대쪽인 반포대로에까지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빗줄기가 상당히 굵어진 상태지만 이들은 우비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집회에 관 모형물까지 등장하는 등 과격해지는 시위 분위기에 경찰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지자들이 내일 6,500명 규모의 집회를 신청하자 경찰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문 차량 출입문을 폐쇄하고 선고 시작 1시간 전에는 보행로와 재판이 열리는 서관도 폐쇄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를 확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요. 법정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 것이다. 내일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언론사들은 역사적인 선고를 위한 중계 준비를 마쳤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이 선고가 열릴 중앙지법 서관입니다. 주차장에는요, 이렇게 각 언론사들의 중계 차량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이제 형응하는 벌을 받는 그런 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걸 모든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경우 선고날 형량 확정까지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따라서 내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경찰 사이의 긴장도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칠억광년, 먼 곳에서 시작된 나와 당신의 운명처럼 그대가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한 그 순간부터 당신과의 소중한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인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 메타톡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들에 남아있는 기독교 성화들은 단지 예술 작품을 넘어서 교육의 기능까지 해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물론이고 천장과 벽을 가득 채운 기독교 성화는 그림으로 보는 성경책과 다름이 없었죠. 읽고 쓰지 못하는 서민이 대부분이었던 시대, 성화는 그림으로 성서를 표현함으로써 종교의 목적을 달성해냈습니다. 조선시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백성에게 전하고자 했던 유교적 가치관을 담아낸 책들을 넘겨보면 하나같이 글자보다 그림이 앞장을 섰습니다. 우매한 백성과 시골 안악까지 감화시키라는 국왕의 명의, 효행록, 또 삼강행실도 등의 그림 제작으로 이어져서 대중을 계몽하는 데 널리 사용됐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에도 시대 역시 요미우리라는 직업이 존재해서 이 요미우리 꾼은 각종 소식을 입으로 크게 외치며 다녔다고 하죠. 물론 지금의 세상은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라, 즉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진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실질 문맹률, 즉 글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는 문해력을 따져보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글은 읽되 그 안에서 읽고 싶은 부분만 잘못 읽어내거나 전혀 엉뚱한 의미를 꺼내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최순실, 즉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검증된 최서원의 태블릿 PC, 국과수까지 나서서 증명한 그 선명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던 날 차고 넘치는 증거들로 인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전해드린 저의 앵커 브리핑.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앵커 브리핑을 그러니까 저 말은 태블릿 PC의 조작을 시인한 것이다 라는 매우 황당한 해석으로 뒤집어서 지금까지도 그들 사이에선 횡행하고 있다고 하죠. 그들이 그토록 다시 추대하고자 하는 인물의 1심 판결은 내일 내려지겠지만 그 판결문이 우리의 공화국에 남기게 될 의미조차 또 한 번 심하게 왜곡될 터. 문맹률 제로의 시대를 사는 또 다른 문맹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어쩌면 내일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인 그 역사적인 내용들은 중세시대 성당 벽화와도 같이 또는 삼강 행실도에 기록된 그림과도 같이 도통 읽을 수 없었던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21세기식 그림 벽화로 역사 속에 길게 전해지게 되는 것은 아닐지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여러 가지 뒷얘기들을 남기고 잘 마무리가 됐죠. 앞서 저희들이 일부 첫 순서로 지난 1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있었던 무대의 하이라이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날의 공연을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서 함께 참관하고 온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모시고 이번 공연에 얽힌 뒷얘기, 특히 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눴던 얘기들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그 얘기들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시겠습니다. 네, 아직 뭐 여덕이 다 안 풀렸습니다. 그 공연했던 가수들은 뭐 절반 이상이 거의 몸져 누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조영필 씨도 감기가 잔뜩 그랬다고요? 걸리셨고요. 링거 맞으면서 거기서 약 먹고 치료 받으면서 견디셨고요. 또 서현 역시 감기 때문에 안 좋았고요. 이선희 씨도 원래 많이 편찮으신 상태에서 그렇군요. 다 낫지 않은데 갔고 최진희 씨도 그랬고요. 그 어떻게들 요맘때 그렇게들 편찮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 불러주시고 그럼요. 무대에서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 보도 화면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계속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얘기 주고받으면서 공연을 보시던데요. 주로 어떤 얘기들 그렇게 나누셨습니까? 특히 그 우리 나만의 노래라든가 가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던가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요. 노래 한 곡 끝날 때마다 노래에 대해서, 가수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같은 노래를 윤도현이 락으로 편곡해서 이제 부르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부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오니까 누가 편곡했는지 윤상 감독한테 묻고요. 그러니까 곡마다 가수마다 또 홀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조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조명 장비는 우리들이 다 가져간 거니까요. 가져온 거냐 이렇게 묻고 그래서 가져왔다. 뭐 그런 공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세한 질문들을 많이 했고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이 노래는 사실 그 북한 대학생들한테 인기 1위 곡이었다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네, 저도 여기서 들었는데요. 굉장히 그 노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또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남쪽에서 어느 정도냐. 말하자면 어느 정도 유명한 가수냐. 그리고 저 곡은 신곡이냐.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죠. 북한 대학생들은 그렇게 잘 아는데 위원장이 모르고 있으면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젊잖아요, 그죠? 레드벨벳 무대를 저희가 아까 그 편집 화면에서도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출연했던 안희근 기자한테 좀 농을 섞어서 얘기했습니다만 레드벨벳 그 멤버들이 저렇게 좀 뭐랄까요, 좀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노래 부른 건 처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전 세계에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뭐랄까요, 관객들이 좀 덜 풀어졌던 모양이죠. 일단 굉장히 낯설 겁니다. 북측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계몽기 가요라든가 미녀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의 선율 이런 것들이 남쪽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레드벨벳 걸그룹들이 부르는 노래, 특히 또 빨간 맛, 뭐 이런 형태의 노래. 빨간 맛은 여러 가지로 그 노래 제목 때문에도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아마 조금 당황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남쪽의 노래니까 어쨌든 남쪽의 노래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고 앞으로 교류를 많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교류하면서 계속 접하게 될 텐데 어떻게 부르나 보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직접 혹시 그 반응을 예를 들면 뭐 김정은 위원장도 레드벨벳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뭐 내가 왜 같은 민족인데 몰랐겠냐라는 얘기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가수들에 대해서는 뭐 가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아는 노래들이 나올 때 반응도 달랐고요.
이런 젊은 가수들이 가서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관객들 반응을 직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하여튼 다양했습니다. 표정들이. 이 남쪽 예술, 남쪽 특히 대중문화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 또 굉장히 경계하는 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16나라에서 차트 1위를 하고 또 100만 뷰까지, 아니 100만이 1억 뷰까지 예, 갔어도 북쪽에서는 이제 낯선 노래이니까요. 예. 이 노래를 지켜보는 심정들도 복잡했을 테고요. 표정들도 그랬겠죠. 그 각양각색이었지만 낯선 음악도 이제 저희는 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예. 노래를 부르게 했던 거고요. 계속 교류를 하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공연으로부터 이틀 뒤에 열렸던 그 체육관, 정주영 체육관. 예. 그 공연은 북한에서 이렇게 소개가 될 때 우리 남한 쪽 가수들이 부른 노래는 뭐 소개는 안 됐다고 하더군요. 방송에서는 그쪽 방송에서는. 방송에서 방송에서 뉴스로는 나갔는데요. 예. 또 신문 방송의 뉴스로 나갔는데 남쪽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김정은 위원장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희는 MBC가 왔기 때문에 찍어서 다 방영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방송이 된 것 같지는 않고 뉴스로만 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요. 알겠습니다. 네. 그 최진희 씨가 부른 뒤늦은 후회? 예. 현이와 덕이 노래. 예. 이거 원래 그 고인이 된 김정일 위원장 애창곡이었다고. 네.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신청을 해서 이 노래를 연습해서 갔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애창곡을 아들이 신청해서 가져간. 그거는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는 게요. 아, 그런가요? 북측에서 이제 요구한 노래들을 저희가 이제 연습하고 또 최진희 씨한테 부탁을 드려서 노래로 불러주십사 했는데 그거를 꼭 김정은 위원장이 신청한 노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예. 어쨌든 북측에서 요청한 노래들인 건 맞고요. 예. 근데 최진희 씨는 이 노래를 내가 왜 연습해야 되는지 모르고 갔다고 해서 제가 아까 안혜근 기자한테는 네. 아, 왜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보안을 지켜야 되나 하고 좀 궁금증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를 공명과 요청한 가수들 또 남북이 서로 합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서로 협의를 하면서 요청한 것들을 가능하면 수용하면서 공연 전체를 구성을 하고 짜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그게 거죠. 일찌감치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가서 정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큰 틀은 사전에 이미 윤상 감독하고 현성월 단장하고 사전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해졌고요. 현성월 단장과 윤상 감독이 같이 부르기로 한 노래를 비롯해서 남북이 같이 부르는 노래 선곡이라든가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되다가 공연 무대에 올리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김정은 위원장만 나온 게 아니라 부인 리서주 씨, 또 동생 지난번에 왔던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이 이제 관람을 했는데 같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뭐 제 옆에 옆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반응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 노래가 역시 제일 관심을 끈 모양이군요. 마지막 가사가 남자는 다 그래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웃고 박수치고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뭐 지난번에도 특사로 왔었기 때문에 좀 익숙한 인물이기도 한데 부인인 리설주 씨는 사실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런 미지의 인물이란 말이죠. 어떠셨습니까? 직접 뭐 얘기를 나눠봤다든가. 뭐 인사만 나눴고요.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고요. 주로 저는 뭐 옆에 김정은 위원장과 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혹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것까지 관심이 있나? 혹은 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지난번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경기하던 장면에 화면이 이렇게 이제 사이에 노래하는 사이에 그게 이제 화면이 비춰지니까 체육교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문화와 체육이 교류의 맨 앞에 서서 이 남북 교류를 열어가야 됩니다 하는데 동의를 저희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내일 당장 체육상을 좀 보낼 테니까 그럼 만나서 그 논의를 하겠느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그러니까 만나서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해서 했던 말이죠. 그래서
남북 체육 장관들이 만나서 체육 교류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예. 뭐 예를 들면 농구 같은 경기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한다든가 예.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안을 포함해서 체육 교류 논의를 하겠다면 당장 내일 체육상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체육 교류 논의가 거기서 혹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체육상 김일국 체육상을 만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같이 보고 뭐 이래서 구면이고 스위스 로잔에서도 이제 만난 적이 있는 장관이라서요. 그래서 저희는 아시안 게임 공동 입장은 얘기가 아시안 나왔습니다. 게임 공동 입장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고요. 또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창원에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각 그 경기 연맹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통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 논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도 동의를 했고요. 그럼 뭐 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금방 돌아가겠죠. 뭐. 네네. 근데 그 이 얘기 외에 뭐 문화교류 같은 데 대해서는 문화교류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뭐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만 가을이 왔다로 하자고 한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연 중에 제목이 자막으로 봄이 온다가 뜨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제목이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고 난 뒤에 공연 끝나고 나서 그 가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봄이 온다 공연을 여기서 했으니 결실을 잘 맺어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역시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어요. 큰 정치적인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과정을 포함해서 결실을 잘 맺어서라는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는 거는 앞으로 남북 대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잘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봄이 온다해서 가을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냐 아니면 그 다음 어떤 그 정치적 수순까지도 생각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기서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가을이 온다라고 하면은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가을이 왔다니까. 가을이 됐을 때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이루어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나름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이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셨단 말이죠. 물론 그건 근데 이제 누구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특히 5월에 또 엄청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혹시 뭐 예를 들면 정상회담 두 가지가 좀 남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문화교류는 계속하겠다라는 뜻으로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남북교류에 문화교류, 체육교류가 앞장서자는데 서로 그 공감한 의견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요. 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저는 구체적인 제안까지를 했거든요. 문화상, 북의 문화상은 하겠다. 그것도 가능하게 하자라고 답변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인데 결의마을 큰 사전 공동 편찬 사업을 그동안 25차례 하다가 2015년에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중단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을 같이 하다가 7차례나 하다가 이게 또 중단됐습니다. 2015년에. 이런 것들 재개하자라는 것과 올해가 고려 건국 1100주년이에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고려전을 기획하고 있는데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금속칼자를 비롯한 북의 유물들을 좀 고려 유물들을 내려보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는데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걸 포함한 문화교류도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문화상과 나누고 왔습니다. 뭐 사실 이 모든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즉 정치적 바뀐 부분 이런 부분들과 다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제 잘 돼야 이런 부분도 또 돌아갈 텐데 일단 저쪽이 그런 의지는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첫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을 보러 온다는 것은 사전에 전혀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공연 시간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시작 시간이.
5시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태권도 시범 공연이 4시이고 이게 5시라서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긴 제가 이동 시간이 이게 좀 촉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7시로 옮겨졌다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6시로 또 옮겨지는 걸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공연 직전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또 김여정 제1부부장과 국가 최고 수반인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과 그다음 최희 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선권 위원장까지 다 총출동하는 걸 보고 그때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그냥 결과론이긴 하지만 4월 3일에 정지용 체육관에서 공연하는 걸 보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이 등장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더구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체육관에 의자 쫙 놓고 하는데 거기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앉아서 한다는 것은 좀 상상이 좀 안 가서 이 사람들이 애초에 첫 번째 공연에 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요. 4월 3일 날 공연에 오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갑자기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하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4월 3일에 그러면 무슨 새롭게 생긴 정치적 일정이 뭐냐 해서 관심들을 가졌었는데 뭐 그건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질문 좀 마치겠습니다. 문화 공연이니까 그 자리였으니까 물론 문화, 예술, 뭐 체육까지 얘기하는 것은 알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외에 다른 도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른 중요한 얘기를 했다든가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뭐 안 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혹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끝내야 됩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다른 별도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것도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좀 있고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한 2시간 공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 뭐 북미관계 얘기라든가 남북관계 얘기라든가 즉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 알겠습니다. 체육에 대한 이야기 쪽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는 가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것도 물론 그 말씀하시 못할 정도로 좀 민감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종환 장관이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다현 씨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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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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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3만 명이 넘는 국민들도 청와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재수사해달란 청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9년이 지났습니다. 수사를 다시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오늘 팩트체크팀은 9년 전 검찰 수사 내용이 담긴 1,400쪽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의혹별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남았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뭐 성접대, 강요, 폭력, 협박, 뭐 숱한 의혹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보죠. 네, 사건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6가지 혐의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5개의 시효가 지났습니다. 강요와 관련된 죄는 7년, 성매매 알선과 매수는 5년입니다. 사실이더라도 관련자를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당시에 처벌받았던 건 그 소속사 대표만이었잖아요. 네, 김모 대표가 장 씨를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래서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그러면 시효가 남은 의혹들은 뭐가 있습니까? 먼저 시효가 10년까지인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또 지위를 이용해서 원치 않는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이런 의혹들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입증이 된다면 시효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그 방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살펴봤다고 했는데 1,400쪽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까? 네, JTBC의 탐사팀이 이 수사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걸 저희가 전달받아서 오늘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달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추행 여부입니다. 당시에 경찰은 전직 언론인 A씨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이 아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술 접대 의혹도 비슷한 건데요. 네. 경찰은 총 14번의 술 접대 자리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전속계약서상에 전혀 없는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접대가 강요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장자연 씨 문건에는 처음부터 이제 성접대 폭로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은 재수사로 이어질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현재 대검의 진상조사단에서 보다 자세한 검토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이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점퍼만 달라졌어요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라고 묻자 홍준표 대표가 그런 코미디 같은 쇼는 탁현민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왜 내가 하느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 예. 공영기획장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빗대서 나는 그런 쇼는 안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예. 근데 그 기자 질문대로 지난번에 왜 저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서도 소개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는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기획입니다. 알려진 것으로는 딱 유일한 기획이었는데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불과 10여일 전에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 프로젝트 반드시 실행하고 또 성공시키겠습니다. 예.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당사자가 싫다니 뭐 안 되겠네요. 바로 무산된 셈입니다. 당시 제가 취재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도 이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에 동의했다고 당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예. 오늘 본인 주장으로는 원래부터 하기 싫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사실 홍 대표는 최근에도 본인의 일부에서 이제 막말이라고 얘기하는 본인의 표현이 서민적인 용어다라고 해서 이러한 막말로의 치부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부터 달라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뭐 보니까 지난번에 이것도 방송 나갔었잖아요. 그때 반응 보니까 서민들 그런 말 쓰지 않는다. 예. 왜 서민을 거기다가 이렇게 빗대느냐. 예. 기분 나빠하는 서민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홍 대표가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 패션이 달라졌는데요. 최근에 정장 말고 공식 회의에 가죽 재킷, 가죽 점퍼를 입고 나오는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차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한 기자가 가죽 재킷을 자주 입으시는데 라고 묻자 옷이 이것밖에 없다. 항공 점퍼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 관계자는 원래 달라졌어요 프로젝트에 패션도 있었는데 좀 야전 분위기가 나도록 점퍼를 입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조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아, 그럼 달라졌어요를 일부는 받아들인 거군요. 점퍼만 달라졌습니다. 점퍼만. 예.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그때는 웃었다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2014년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신동철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500만 원 동봉투를 받아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 상황에 대한 검찰이 좀 질문에 나왔었는데요. 돈봉투를 전달하니까 조 전 장관이 전에 행사장에서 국정원장님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봉투가 그건가 보네요. 라며 웃었던 적이 있었죠. 라고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 비서관에게 물으니 예. 그렇다.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예. 이후에도 조윤선 전 장관은 매달 500만 원씩 돈봉투를 신동철 비서관을 통해서 받게 됐는데요. 받을 때마다 예 라며 받았다고 검찰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건네간 돈은 모두 3천만 원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돈을 뭐 그냥 이렇게 전달한 게 아니라 어디 책갈피에 끼워서 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돈이 그렇게 떳떳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돈이 분명히 국민 세금이라는 것도 몰랐을 리는 없는데. 예. 국정원장이 사비로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의문의 1승으로 잡았습니다. 예. 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여야는 지금 쟁점법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에게 방송법을 좀 처리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는 공수처법을 처리하자라면서 야당에게 요구를 하면서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서 본회의가 이미 한번 무산됐고 앞으로의 의사일정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두 의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일단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접수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할 수 있는데 본회의 자체가 현재 열리지 않고 있어서 영향을 예. 받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언젠가는 본회의는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번 무산은 됐는데요. 다음 본회의가 9일로 예정됐는데 아직은 여야에서 의사일정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지금 민병두 의원이 예전에 성추행 의혹이 일자 의혹만으로도 나는 사직하겠다고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 당에서는 진상규명이 먼저다면서 사퇴서를 반려하는 분위기였는데 의원직도 사퇴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선 민주당에서도 이 사퇴서 처리에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 역시 본회의 일정에도 영향을 받고요. 설령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민 의원의 사퇴서는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그런가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의문의 1승이란 그 제목이 달린 거군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으로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잠깐 좋았던 것인 모양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 should I call this happy madness that I feel inside of me? Some kind of wild October gladness that I never thought I'd see. What has become of all my sadness, all my endless lonely sighs?